이번 시간은 넥스트 머니톡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넥스트 머니가 될 혹은 되고 싶은 될까 싶은 된 것으로 믿는 넥스트 머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암호 이 단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 거치면서 이 암호학이 사실 군사 이쪽 정보기관 여기 전유물이었는데 언제 민간에 넘어오게 된 건가요? 1976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인 DP와 헬만이란 이 두 분이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 암호화학이 민간으로 넘어오는 시초라고 이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70년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DP 헬만 공개키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용재와 란이 있죠. 일단 용재는 일단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갖고 있어요. 공개 키는 자물쇠라고 보시면 편하고요. 개인 키는 그 자물쇠를 여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라는 얘기는 여기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호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라니의 공개 키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공개 키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키로 열릴 테니까.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암호화되면 이제 제가 전송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암호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이제 라니는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개인 키로 그걸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니의 개인 키로 제가 용재가 보낸 암호화 메시지를 이제 해독하죠. 그럼 이 구조에서는 이 공개 키는 사실 공개돼도 말 그대로 상관이 없는 거고 이 개인 키가 중요한 거네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공개 키는 그냥 자물쇠예요. 자물쇠는 잃어버려도 되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거 주고 받을 때도 그 주소가 있잖아요. 지갑 주소. 그게 사실은 공개 키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번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공개 키는 계좌번호니까 야, 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줘. 이러면은 그냥 불러주잖아요. 마찬가지 공개해도 되는 거고 개인 키만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개인 키는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 키 암호화 기술, 암호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고 이게 민간으로 퍼져서 이제 다양하게 암호학에 대한 연구,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죠. 1970년대 후반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이퍼 펑크 많이 듣는 거죠. 사이퍼가 암호라는 뜻이고요. 펑크가 붙은 건데 이 블록체인 업계의 선구자들 중에 사이퍼 펑크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시 젊은 사람들, 당시 젊은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많이 열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우리들을 지칭하는 걸 부르자라고 해서 이제 사이퍼 펑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열정이나 노력,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탄압받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암호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없었으면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환상이 좀 어려웠겠죠.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 규제, 저항 뭐 이런 걸 위해서 싸웠다. 그럼 일종의 뭔가 이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핵심 기술인 프로메테우스의 불, 뭐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NHK의 90년대 초에 크립토 월 암호화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암호화폐 선진국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이퍼펑크를 집중 조명했는데 티모시 메이라는 주도했던 3명 중 1명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정의를 하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이퍼펑크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자유가 보호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나 개인정보 관련 법조항 변경을 위한 각종 로비를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기술은 특별한 게 아니고 마치 우리들이 현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창문에 커튼을 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코드로 구현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에릭 휴즈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사이퍼펑크 선언문이라는 걸 씁니다. 선언문.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구절이 있어요. 사이퍼펑크들은 코드를 작성한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드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이퍼펑크 동료들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이용해 연습해보거나 실행해볼 수 있다. 우리의 코드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승인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네 이거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네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할게. 너네가 승인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미국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서 할 거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널리 사용되고 전파된 시스템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관은 똑같은데 정부가 아무리 계속적으로 탄압을 해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쓰고 심지어는 이런 비트코인 중심의 경제 시스템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또 한 정부가 쉽게 밟을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사이퍼 펑크 하면 이분 또 빼놓지 그쵸, 않을 수 없으니까 이 데이비드 차움 예. 제가 만나봤습니다. 네. 또 아마 여기 이제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또 대한민국 네. 블록체인 대표 기자답게 또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분을 또 직접 만나고 오셨네요. 예. 친한 척하면서 사진 찍었는데요. 그 차움이 이렇게 이 업계에서 유명한 게 네. 사실 그 이캐시라는 화폐 때문이잖아요. 네. 그 이캐시가 뭐 비트코인 전신이다 이런 네.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떤 화폐인가요? 그러니까 이캐시가 이제 비트코인 전신이라고 불리우는 화폐가 맞고요.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캐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중앙화된 기관에서 발행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다들 채굴을 통해서 신규 발행만 되는데 이캐시는 당시 중앙화된 은행들을 통해서 발행이 됐었어요. 네. 탈중화가 아닌 탈중화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은행이 발행은 하되 발행은 하고 이게 맞다라는 이 이캐시가 정당하다는 거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대. 실제 소유는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대신에 이제 총 발행량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발행량은 100인데 왜 102가 돌아다니지? 그럼 나머지 2는 가짜네? 그걸 확인하고 가짜로 판명되면 폐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디지털 캐시였죠. 그 사실 뭐 전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뭐 정신적 지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 차움이 설립한 디지캐시라는 회사가 이 네. 씬에서는 유명한데 근데 왜 5년 만에 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오만하다라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캐시가 이캐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뭐 다양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랑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데이비드 차움의 단순 변덕, 그다음에 고집 이것 때문에 많이 무산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지치는 거죠.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독단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약간 좀 회사가 좀 안 좋아졌다. 좀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막 이런 상황도 뭐 사실 왔었죠. 그런 차움의 약간 독단적인 경영 방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이때가 생각하면 90년대거든요. 네. 아직 인터넷이 활발히 되기 전인데 네. 벌써 이런 게 나왔다는 걸 과연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어서 맞아요. 예. 벤처 명언이 떠오르네요. 네. 너무 앞서가는 것은 틀린 것이다. 맞아요. 약 반발짝만 딱 네.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나왔던 2008년은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비트코인을 만들 때 네. 사이퍼 펑크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했겠죠. 네, 많이 그래서 이 사용했죠. 업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유라서 아마 다들 이 비유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작 네, 뉴턴이 네. 썼던 뭐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내가 다 고안해낸 기술로 비트코인을 세상에 딱 내놓은 게 아니에요. 앞서서 여러 예, 가지 연구들이 비트코인의 주요 핵심 기술들은 이미 사이퍼펑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됐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확인할 게 네. 이제 사이퍼펑크 중에서 아담백이라는 네네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작업 증명이란 거죠. 어. 뉴스 보면은 작업 증명 얘기 네, 엄청 맞아요. 많죠. 작업 증명이 예.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네. 해서 POW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이번 기회에 작업 증명이 뭔지 좀 네.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 알고리즘, 그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으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초보자도 이해할 수 예. 있는 방송 쇼미더 크립토. 그래서 작업 증명의 정의는 A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B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 어려워요. 좀 비유로 어렵죠? 설명해 주세요. 네, 비유로 바로 가볼게요. 회사에서 직장상을 예를 들면 제가 부장이에요. 그다음에 라니는 대리죠. 네. 그러니까 용재는 라니한테 사업 기획안 작성 지시를 해요. 그럼 라니는 기획안을 제출하겠죠. 근데 용재는 다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또 다시 네, 써야죠. 다시 써야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나쁜 놈이어서 네. 무한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재는 라니에게 제작성을 요구하는 게 A예요. 그런 네. 작업. 근데
근데 이거 A를 하려면 무조건 B를 먼저 해야 돼. 네. 근데 B가 뭐냐? 용재는 부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사, 상무, 전무, 부서장, 사장 네. 다 설득하고 결재를 받아야 돼요. 네네네.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용재가 라니를 골탕 먹기 위해서 무조건 뭐안 앞에처럼 된다 하면, 하려면 하면 제가 이제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작업 증명을 하게 되면 네. 무조건 다시 써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을 진짜 때만 문제 다시 있어요. 써 예.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악의적으로 네. 계속 뭔가 거래를 이렇게 한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건데 네. 이거 대표적으로 적용한 게 바로 그 스팸 메일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아담백이 만든 네네네. 해시캐시라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그 보내는 사람의 PC를 통해서 일정한 연산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네. 내가 스팸 메일을 폭탄을 확 쏘면 내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는 다운되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네. 메일을 보낼 때는 개인용 PC로 되게 손쉽게 몇 초도 안 돼서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해시 스탬프를 만들어낸 네.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공격한다, 수천, 수백만 개의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걸 보통 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식이 돼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암호화의 역사와 사이퍼펑크 그리고 해시캐시 작업 증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 태동은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거인들의 어깨에 기대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모두 기대하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넥스트 머니톡 기대해 주세요.